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시장 특징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장중이긴 하지만 10만 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종목이 처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두 종목이 분리되었을 때 주가가 한 14만 원대 정도였는데요. 저점이 7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반토막 난 원인은 성장 동력이 네이버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종목을 분리할 때 전체적인 흐름이 네이버 라인 쪽으로 너무 쏠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는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웹보드 게임 규제. 그런데 이 한 게임의 출발이 뭡니까? 웹보드 게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맞고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커온 건데 그 웹보드 게임을 아무래도 제어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우려가 컸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규제하는 법도 나왔고요. 이런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임주들의 하락과 함께 지속적으로 내리기만 하던 주가는 결국은 반토막을 치고 나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던 모바일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상대적으로 견주기였던 오히려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이 꺼지는 구간에서 NHN 엔터테인먼트나 컴투스, 게임빌 같은 모바일 게임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편승해서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인 악재 요인이었던 정부의 규제 압박 요인은 이제는 조금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만 더 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악재를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웹보드 게임의 사용 시간이 서서히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우려로 내렸고 또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제자리 정도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의 반등은 뭐 비교적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일시적인 반등이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과연 좋게 나올 것이냐. 근데 올해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견조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바이 앤 홀딩 혹은 뭐 트레이딩 바이 이런 전략보단 그냥 트레이딩 정도 올라갈 때 팔고 재차 내려가면 뭐 다시 사는 전략이거나 아니면 크게 이제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오히려 이 종목은 좀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역시 모바일 게임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 뭐 국내 업체들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난점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11만원, 12만원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적정 주가 이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물론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좀 제자리 찾는 과정일 뿐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오늘 대형 유통주들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나란히 조금씩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실적 회복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이 종목들은 함부로 이제 기술적 반등만 얘기하기엔 좀 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식의 가치보다는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PER을 보지만 이 종목은 PBR까지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산이 뭡니까? 백화점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땅이 결국은 백화점의 자산인 거고요. 그럼 이 종목군들은 최악의 경우 밀리더라도 청산가치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자리도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의 BPS라고 해서 한 주당 장부 가치, 이거 실제로 이제 시장 가치를 아마 돌리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보자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건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옛날만큼의 수익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30%씩 부여하고 있는 백화점 매장 사용료,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정하냐,
또 최근에 대형 유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책적인 규제 요인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봤을 때 순수하게 밸류에이션, 장부가치 밸류에이션만 보면 현재 저점인 것은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딱 한마디로 결론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구간에서 파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려봐야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폭락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밀릴 자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 또 반등을 선택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주들은 아마 단기간 내에는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가 좀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전략상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시기에는 맞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더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실기보다는 낙폭과대 종목으로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린 잠깐의 매수라든지,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15% 이내의 작은 비중을 가져가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 유통주들 좀 실적 회복 가시화는 멀기 때문에 역시 트레이딩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상황은 요즘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계속 신저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악재 중에 하나는 자동차 강판 관련된 악재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솔직히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더 많이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제철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과정에서도 포스코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 많이 팔았던 ELS라고 하는 주가 연계 증권들, 그래서 오늘 포스코를 보시면 대부분 팔고 있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고요. 또 실제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과 함께 기관들이 외국계 창구를 이용해서 파는 물량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오고 있는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ELS의 구조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배리어 다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설정해 두고 이 이상 유지가 되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부여하는 형태의 ELS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의 가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있으면 연 4% 정도의 이율을 보장하는 그런 ELS 상품 같은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30만 원 이미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추가 매물이 확 나왔고, 추가적으로 또 가격이 얼마가 깨지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상품을 만들었던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이런 상품을 설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배리어로 설정했던 가격이 깨지게 되면 들고 있는 현물을 던져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파생 상품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낙인 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낙인 낙아웃 과정이 가격대마다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와 관련된 수급적인 내용은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급한 매물이 좀 멈춰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업황상에 추가적으로 밀릴 만한 이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형 유통 3사에서 말씀드렸던 PBR 기준에 있어서의 절대 주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신다면 많이 실을 필요는 없고 조금 정도는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만약에 노려보시려고 하면 적어도 외국인들과 기관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고 좋은 종목이니까 뭐 주가가 내리든 말든 꾸준하게 유지하셨던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에 해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의 희망의 말씀은 포스코가 적어도 망할 만한 회사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해외 사업들이 조금은 가시화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성과가 돌아올 가능성은 있고, 새로운 회장 하에서 어느 정도 경영 효과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 또 중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면 중국의 철강사들의 공급 과잉이 서서히 멈춰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포스코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본다면 매수 시점, 그리고 짧은 시점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반등도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긴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YTN입니다. 오늘 YTN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기대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틀째 지금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KTNG 지분이 팔게 되면
민영화될 것이다. 또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건 YTN이 민영화에 지금 우리가 모두 목매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YTN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냐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영화가 아니라 약간은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방만 경영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꾸준하게 뭐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기존에 이제 노동조합에게 뭐 많은 것을 양보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방송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YTN 같은 경우 좀 경영이 느슨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뉴스와 이런 경쟁 채널들이 늘어나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도 이 YTN을 둘러싸고 있는 주주들한테 전부 다 증자를 받을 만큼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추이가 아직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만큼 현재의 반등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슈를 타고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 정도의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펀더멘탈의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익가시성은 제가 보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좀 주가 흐름도 좋지만 이익이 정말 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SM과 YG 엔터테인먼트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주력 가수가 또 컴백을 하고 이런 이슈가 좀 있죠.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얼마 전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양 회사의 주력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소녀시대나 트웬티원이 활동을 시작했고요. 최근에 다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력 가수들의 활동이나 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음반 판매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서트를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콘서트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동방신기라든지 뭐 보아라든지 이런 그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일본 가서 콘서트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되돌려서 오기 때문에 이들의 콘서트 계획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가 출렁거리는 또 이익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S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Y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SM은 SMCNC라고 하는 자회사를 바탕으로 드라마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신동엽을 비롯한 유명한 MC들을 섭외해서 기존에 이제 가수 음원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원래 또 이수만 사장의 꿈 중에 하나가 복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꿈꾸고 있다고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화 캐릭터라든지 캐릭터 사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YG 행보를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그 가수, 좋은 가수들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다면 최근에는 좋은 배우들을 또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 회사 모두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기존의 캐시카우 위에 좀 더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배우들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쪽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과거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복합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했던 그런 행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굉장히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콘서트 계획을 잡아놨다가 그게 뭐 그 나라의 사정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옮겨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배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림으로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어쨌든 주력 가수들에게 목매달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력 가수들이 아무 그런 이 사고도 없이 쭉 갈 것이냐 이것도 누구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뭐 빅뱅 같은 경우도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굴곡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결국 이 종목들은 실적 발표 때마다 여전히 주가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하나하나 좀씩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국면에서는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지만 그 장기적인 전략 안에서도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의 변동성을 고려를 해서 또 계절성 주로 이제 연말에 콘서트가 몰려 있으니까 연말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이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중간중간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이 종목에는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다면 일단 차익 실현 한 번 정도 했다가 뭐 2, 3분기에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실적 그 발표 국면에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역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중간중간에도 전략 좀 수정하는 그런 모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일단 오늘 시장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살펴보기 잠깐 전에요. 저희의 선물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전문가 모시고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선물 전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침 시작부터 베이시스가 이제 심하게 어제 전일에 글로벌 악재를 따라서 마이너스권역을 띄면서 완벽한 백오데이션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이 시장의 주체 세력들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의 이 어느 하나 특별하게 매도 포지션 쪽으로 강하게 이제 누름이 없다 보니까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 후에 초반에 많이 빠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었다가 그 이후에 외인의 이제 선물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덩달아 쭉 많이 빠짐이 보였죠. 그 이후에 개인들이 좀 콜옵션이나 약간 상방을 보는 포지션 쪽에서 많이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수의 누름이 어느 정도 흐름에서 오히려 상방을 올려치었는데, 기준선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라인인 254.70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지수 선물 일봉상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음봉에서 또 양봉으로 더군다나 전환이 됐으니까요. 네, 오늘 좀 변동성이 꽤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매매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강한 하락 이후에 바로 매도를 때린 게 아니라 기준선 아예 이탈하는 254.49 이탈할 때 바로 띄었고요. 매도로 해서 254.59 25 부분에서 거의 청산했습니다. 밑에 부분에서 청산했고, 그 이후에 이 기준선을 다시 올라타는 모습, 여기서 매수로 지금 아주 길게 잡고 있었는데 중간에 좀 청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셔가지고 수익은 변동 수익도 역시나 변동성이 큰 그런 하루 매매 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매매 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체적으로 이 지수 선물 일봉상 강한 흐름 이후에 좀 변동성을 주지 않을 거다 예상했는데 오히려 좀 급박하게 올라갔다면 그 이후에 오늘 장에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조심 4파동으로 접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심 4파동이라고 이 명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변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틀릴 수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파동을 가리켜서 조심조심 4파동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조금 조심할 것 같고, 그래도 하방보다는 조금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SS증권 방송 시청자분들께 좀 선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런 특히 변동성이 큰 장이거나 아니면 이 각종 기준선을 놓고 기준선 놀이를 많이 해서 그 이후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장에서는 특히나 좀 TV처럼 좀 고견을 가진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 풀이 좋은 곳에서 오셔가지고 좀 많은 또 무료 방송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티스트 전문가와 선물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위기 오늘 살펴볼 텐데요. 좀 1월 말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위기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상황, 국제정세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은 충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조금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 소식이 터지고 나서 약간의 영향은 받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화 중에서 안전통화를 많이 얘기할 때 위기가 터질 때마다 상대적으로 안전통화 역할을 했던 것은 주로 최근에 이제 몇 년간 기준으로 보면 달러와 엔화였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거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 달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6가지 통화의 비교 차트라고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 박스의 하단으로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만한 여력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외신의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면 뭐 아마 이제 외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난 주말 동안 외신 페이지의 거의 절반 이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만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상단에서 이탈한 이 달러 인덱스는 저점까지 떨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치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약하다라는 충격을 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달러의 움직임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보시면 러시아 ETF가 최근 박스의 하단으로 주봉 기준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양상이죠. 우크라이나 증시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러시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진 않았다. 주변 국가들에는 좀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과연 여기서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는지 여부가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은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경제 자체의 상황이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물론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재정 수치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다가 최근에는 경상 수치까지 악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정부도 빚쟁이고 민간 부분도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이 구조가 실제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매달 우크라이나의 경상 수치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이 대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된 지금 적자, 쌓여있는 적자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데요. 이 나라 땅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을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 끼어있는 데가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위험에 따라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영향력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권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서방 세력들의 움직임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으로 나타났고 기존에 이제 러시아를 지지하는 여당의 움직임과 이것이 맞붙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쉽게 풀려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의 환율은 변동 환율제가 아니라 고정 환율제입니다. 달러 가치를 일정한 통화에다 고정시켜 놓고 통화량으로 그것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환율, 그 우크라이나 이제 외환 그 이름이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되고 있지만 이 나라는 흐리브니아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페그제다 보니까 2014년 1월 달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달러의 뭐 수요 공급을 국가가 맞춰가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맞춰가고 있다가 결국 이것을 포기한 2월 달부터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흐라브니아 환율 자체가 달러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결국 이 국가의 지금 외환 변동성이 극도로 심화될 수 있는 구간이고 아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또 이 통화는 더 약세를 보인 거니까 약해진 달러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던 사람들이 상당수 막 러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고 탈 우크라이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AP통신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독일 총리가 제안한 이 정치적인 협상에 푸틴 대통령도 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쟁까지로는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언급드렸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협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문제는 좀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이 역사책에 세계사 역사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 기억으로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것이 크림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연합국가 러시아의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 흑해 연안에 이쪽 땅에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뭐 영토가 아니라 천연가스라고 하는 자원을 매개로 해서 에너지 가격을 매개로 해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의 파급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얼마 전에도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위기가 있었죠. 바로 신흥국 위기를 좀 시작하게 한 아르헨티나 위기였는데요. 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발 위기 상황은 지금 좀 극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완전히 극복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1월 말에 나타났던 급격한 변동성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위험한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터키, 남아공,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부르는 국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재정 수지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상 수지는 안정을 보였던 아르헨티나의 경상 수지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아르헨티나부터 위기가 터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태국이라든지 이들 국가들도 언제든지 위기에 쌓일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고, 그러니까 위기 지금 대상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머징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머징 국가에서 뭐 돌아가면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주가 흐름과 스페인 주가가 거의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쪽으로 자금을 밀어넣은 것이 방코 산탄테르라든지 BBA, VA 같은 이런 스페인 금융권들이 이쪽에 금융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스페인이 견조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위기도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옆 국가인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칠레라든지 이런 국가로 모두 파급되면서 이것이 조금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유럽 쪽의 움직임이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는 1월 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월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페인 경제 성장률도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심 국가가 조금 살아나면서 이 위기도 조금은 견딜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중심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과연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자신들의 주도권을 서방 세계에게 뺏기는 것을 과연 좌시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러 성향의 지금 정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서방 국가는 뭐 군사적인 개입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친러 성향으로 흐르는, 어떻게 보면 호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동안 뭐 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항상 러시아 편을 들었던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흐름이 서방 세계 쪽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 그래서 미국이 직접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일으켰을 때 참전은 하지 않더라도 물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가능성, 즉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는 만큼 중심 국가가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전쟁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아르헨티나 때처럼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더 확대될 개연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는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쟁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쉽게 지나가느냐 아니면 좀 더 심각해지느냐의 여부가 걸려있다. 그래서 최근 며칠간 나타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흐름들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신 뉴스를 보면 G8 회담에서 러시아를 아예 배제하자, 러시아 빼고 회의하자, 우리 잠시 회의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지 않겠다,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면에는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봐야 뭐 누구도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까지 가기보단 이렇게 격한 대립을 보이는 것처럼 가놓고 물밑에서 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때와 똑같이 이건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과연 전쟁까지 확전되면서 주변 국가들에 모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쉽사리 가라앉을 거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경제 구조 자체가 계속 적자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결 과정이 조금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 매수세, 매도세 좀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외국인들 유입 관점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현재 대응 관점은 여전히 신흥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도 뭐가 팡 터지고 아르헨티나 팡 터지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정치 일정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관심은 제가 보기엔 주가가 좀 더 싸지든지 아니면 상반기 정도는 좀 더 지나가야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1년 이후에 급격하게 2013년도까지 주식을 사기만 했던 외국인들이 2013년도 여름을 기점으로, 즉 테이퍼링 개시를 한다라는 버냉키 회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팔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요 이머징 마켓 쪽에 모두 자금 빠져나왔고 환율도 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장, 뭐 대만 시장, 인도 시장처럼 그나마 최근에 한 6, 7일간 외국인들이 샀던 시장은 분명히 이런 위기 국가들, 프레기라 부르는 이런 위험한 국가들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한국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중 나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으로 매수해야 될 만한 그런 뭐 머스트헤브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외국인들의 시각까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외국인들의 시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2014년도에 경제고통지수라는 것을 수치화해보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여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의 흐름이 언제 뭔가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상반기 내에 뭐 인도, 태국 등 주요 정치 일정들이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모두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어디 또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최근에 글로벌 경제는 모두 물고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의 문제가 다른 쪽에도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런 글로벌 위기에 둔감한 이유는 미국은 내수만 살아나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터지든 말든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서 위험할 때 오히려 달러의 안전성을 보고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해외 쪽에 뭐가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제 계획에 따라서 테이퍼링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해외 쪽에 오히려 별 관심 없다라고 자니 옐런 의장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서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터질 때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도 다른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나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또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가장 강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좀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예상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좀 불확실성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특징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특징주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주목받는 브랜드는 아니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일단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직하우스를 중저가 브랜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옷을 많이 사는 편도 아니지만 집에 보면 베이직하우스 옷이 몇 가지 있는 게 면티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싸게 팔 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크게 큰 뭉텅이로 구매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베이직하우스라고 하는 브랜드 인식 자체는 뭐 중저가 브랜드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고가 정도의 브랜드 정도의 수준으로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뭐 마인드 브릿지, 그 다음에 뭐 더반이라든지 베이직하우스 이런 브랜드인데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더반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제가 백화점에서는 좀 본 것 같은데 나머지 브랜드는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매장을 보시면 이제 그 분명히 차이가 나오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매장 수는 완만하긴 하지만 계속 줄고 있는 양상입니다. 올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속도는 이제 줄었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잘 되니까 늘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국내는 조금씩 매장이 위축돼 가면서 양쪽 시장을 조금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최근의 의류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쭉 살펴보면 특징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아웃도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직하우스는 아웃도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중고가 수준의 여성복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또 아무래도 옷에 관심이 많은 것은 뭐 전 세계야 모두 똑같듯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여성복 쪽에 관심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웃도어 쪽의 움직임이지만 여성복 쪽의 움직임도 중고가 라인 자체는 견조하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 기업이 중국에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장이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급속도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증가 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11년 이후부터는 증가하긴 하나 증가폭 자체가 미미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즉 먼저 투자한 비용을 한 번에 다 비용으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비용으로 덜어내게 되는데 이런 감가상각비 비중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은 돈을 투여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매장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감가상각비의 증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세이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장 수는 늘고 비용은 주니까 오히려 이익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낳으면서 최근에 증권사들 쪽에서 섬유유복 업종을 분석하는데 가장 탑픽으로 꼽는 것을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베이직하우스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꾸준한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네, 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미 언급드린 부분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가지 브랜드 모두 중저가 수준, 더반을 제외하면 모두 중저가 수준이라는 거죠. 더 클래스, 마인드브리지, 베이직하우스의 평균 단가가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고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리지가 가격이 6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브리지 남성 의류 같은 경우에 10만원 이상, 다른 브랜드는 또 15만원 이상의 평균 단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단가가 우리나라 제품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자체가 워낙 높고 주력도 이 중국 쪽에서는 주로 이제 캐주얼 브랜드와 함께 여성 브랜드가 주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본다면 결국은 뭐 베이직하우스 중국에서 여전히 좀 잘 나갈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TBH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법인을 어떤 식으로 소유하고 있냐면 베이직하우스가 TBH라고 하는 홍콩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그 홍콩 법인이 중국 법인을 100%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 법인이 손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뭐냐면 TBH라고 하는 이 자회사를 홍콩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과정, 상장을 만약에 올해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주들한테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과정을 통해서 자금이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도 전부 또 중국 쪽으로 투자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의 상승 흐름을 계속 받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멘텀도 남아있고 또 상황도 좋은 상황에서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매수보다는 홀딩 정도의 관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초기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 가장 성장이 강했을 때 이때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주가로 보면 현재 수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왔지만 이익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유유복 업종이 시장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성장률 자체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PB 측면에서 봤을 때, 즉 자산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룸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반등의 추가 목표치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올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TBH 자회사의 상장이 만약에 마무리된다면 이 주가의 상승 동력인 모멘텀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언제쯤 팔 것인가에 주력하시는 것이 좀 더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씩 둔화될 거란 예상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증권사 전략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 끊었네.